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강화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4% 상승한 23,940.68의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04% 내린 2,626.07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7%나 하락한 6,824.3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기업 투자와 정부 지출이 늘어난 덕분에 예비치보다 높아졌습니다. 미 상무부는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연율 3.3%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년 내 가장 높은 것입니다. 앞서 발표된 예비치는 3.0%였습니다. 지난 10월 펜딩 주택 판매는 허리케인 손해를 입었던 남부 지역의 강한 반등 덕분에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는 10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보다 3.5% 늘어난 109.3을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조사치는 1.4% 증가였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2% 하락한 57달러 3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연장이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은 9개월 연장을, 오펙 비회원국인 러시아는 6개월 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종가를 찍었습니다. 소매와 금융, 통신 섹터가 강했는데요. 다만 최근에 뉴욕 증시 최고치 랠리를 주도했었던 IT주들이 줄줄이 급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한 것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을 해드렸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호조를 보인 것은 다우존스 지수 상승에 보탬이 됐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간단하게 봐드리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은 비교적 견고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2,512포인트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전일에 급락을 했었던 코스닥 지수는 제약 바이오주의 큰 변동성이 나타났었는데 그래도 1%대 반등을 이뤄줬습니다. 781로 거래를 마쳤고요. 자, 오늘도 출증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출증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시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변동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2011년 6월 이후로 줄곧 하향세를 보인 우리나라 금리 방향과 함께 또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구체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김대우 경제학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11월 금통일을 끝으로 올해 통화정책회의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화두는 금리 인상 단행 여부일 텐데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까요?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가 될까요? 박사님 의견을 먼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예. 지금 시장은 모두 한국은행,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 7분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또는 현상 유지할 것인가 선택은 뭐 이론적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만 예. 현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전혀 검토가 되고 있지 않고요.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냐. 현 수준이 1.25%입니다. 연간요. 아니면 금리를 조금 올릴 것이냐. 올린다면 얼마를 올릴 것이냐. 여기에 지금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협회 전문가들,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거기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82%가 금리 인상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금리를 올릴 것이다, 기준금리를. 네. 사실 저는 학교에서 투자경제성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37명을 대상으로 어제 밤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도 83%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18, 5명에 4명 정도는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저 역시 현재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금리를 무조건 올리는 데는 좀 문제가 전체적인 거시적 지표는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마이너한 쪽으로 보면 아직도 금리를 올리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더 떨어뜨려야 될 그런 측면도 경제 주체에 따라서는 좀 서로 어긋나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를 그동안에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방적으로 한국은행 금리를 내리고 금리 인하만 해왔기 때문에 우리 체질, 우리 경제 주체들이 모두 경제 금리 인하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만약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하자. 금리를 올리더라도 좀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금리를 올리는 것은 맞다. 다만 금리 인상의 속도에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만약에 이번에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그 근거는 어디 있겠습니까? 예, 금리는 왜 올리느냐?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통적인 이제 통화주의 경제학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물가를 잡기 위한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경제가 불안해지고 국민들이 고통의 그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이 국민들의 수중에 돈이 좀 들어오고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경기가 좋고 물가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물가 상승세가 뭐 위험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물가가 올라가는 상승 트렌드에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조처를 해보자. 이런 요인이 하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생 변수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현재 지금 미국 금리는 벌써 2015년 12월부터 4번에 걸쳐서 인상을 해서 지금 1.00에서 1.25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면 미국 금리가 1.25에서 1.50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가 역전된다. 그러면 시중의 돈은 보다 더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도 미국의 금리 인상 추세에 예외일 수가 없다. 그런 국내외적인 요인이 모두 지금 금리 상승 쪽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총평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물가 상승세 이 트렌드에 맞춘 선제적인 조치일 것이고 또 미국의 12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데 그에 발맞추기 위함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파급 효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금리를 인상한다면? 예, 모든 경제 현상은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좋거나 일방적으로 나쁜 그런 경제 정책들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제학의 유명한 원리가 공짜 정심은 없다.
예를 들어 대포를 강화하면 그 나라에 버터는 없습니다. 대포를 강화한다는 것은 군사비를 강화하면 식비는 줄어들고 식비를 강화하면 군사비가 줄어든다.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선 좋은 측면부터 얘기를 하면요. 그동안에 외국 빚을 갖다가 한국에 쓰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서 돈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 외국 빚 갚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뭐 노후 세대들 연금, 국민연금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예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수익률이 올라가서 앞으로 설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돈을 꾸어다가 쓰고 있는 사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분만큼 더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제 커지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우리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조금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1% 올려서 시중금리가 평균 1%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1%포인트 올라간다 이랬을 경우에 1,400조의 1%인 14조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기존의 이자 플러스 14조 원을 더 내야 됩니다. 현재 한국은행에 오늘 만약 금리를 올린다면 0.25%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0.25%는 1%의 1쿼터,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약 3조 원 정도를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가계뿐만이 아니죠. 지금 돈을 훨씬 더 많이 꽂아 쓰고 있는 것은 기업입니다. 원래 기업은 생산 주체인데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끌어다가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IMF 당시에 비유하면 크게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80%, 200% 자기 자본보다는 부채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 부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 부채로 상환해야 될 돈이 더 많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도 영업 외 수지로 포함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 순이익이 감소합니다. 단기 순이익이 감소하면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이것은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자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리 오른 그만큼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가 둔화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죠. 그러나 가장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세를 잡을 수가 있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정유주 이런 쪽은 오늘 금리를 인상하면 대박이 나게 될 겁니다.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주들, 금융주들,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제조업주, 금리 인상 고통이 따르죠. 특히 수출이 비중이 높은 업체들, 요즘 자동차 같은 것이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겠죠. 금리 인상은 이처럼 한쪽에만 어떤 파급 효과가 가는 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아주 다양한 형태로 파급을 줄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 사회에서요. 가장 강력한 정부의 정책 수단이 금리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금리 정책 외에는 정부가 사실상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다면 이 조처는 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현상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장에 엄청난 변화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가 어떨지 질문을 드려봤는데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을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금리 변동 시기가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어떤 기준점이 있을까요, 박사님? 예, 금리는 이제 시기적으로 1월이 좋다, 2월이 좋다, 봄이 좋다, 겨울이 좋다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그것은 뭐 옷을 무슨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요즘 인기 있는 평창 롱패딩을 언제 파느냐 이런 것은 시기가 중요하지만은 금리는 계절은 타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 상황에 이를 맞춰야 되는데요. 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불안한 물가를 잡고 경기의 과열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거시경제 지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조절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은행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중앙은행들은
바로 이 원리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내세우고 있는 내부 목표, 금리를 언제 조정하느냐. 성장률 목표 3%, 물가 상승률 목표 2%,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이것을 이미 공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성장률이 3% 올라갈 때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그러나 3%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금리 인상을 조금씩 검토해야 된다는 거고요. 성장률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는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많이 있죠. 그러나 액면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넘어서면 이것이 경제에 공황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얘기고, 특히 통화주의 경제학자들, 예를 들면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만 교수 같은 사람은 아주 교조적으로 성장률이 올라가면 반드시 물가가 폭등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립스 곡선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장률 3%부터 금리 인상을 주시해야 되고, 물가는 반대죠. 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물가가 2% 이상 올라가면 이것은 이미 인플레 기조에 들어가서 경제 기조가, 안정 기조가 흔들린다. 그래서 물가 2% 이상이 절대로 올라가지 않도록 금리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내부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지난 동기 대비 10월달 물가가 1.8%밖에 안 올랐어요. 1.2%가 목표 금리인데 아직도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아직은 금리 올릴 때가 아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고, 그 목표가 2%면 아직 1.8%라는 것은 여유가 0.2%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지금 물가가 9월달 물가, 10월달 물가가 그 전전달보다도 물가 상승 속도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달 같은 데는 물가가, 소비자 물가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1%였는데 지금 1.8%밖에 안 된단 말이죠.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데, 이런 마당에 물가를 의식해서 성장률을 올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반론이 나오는 거죠. 성장률의 경우에도 3% 성장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3분기가 1.4%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연율로 보면 이미 우리 성장률은 3%를 넘어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 같은 데도 3.2%로 지금 수정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릴 만도 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성장의 내막을 좀 살펴보면 수출이 지나치게 잘 되고 있단 말이죠.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내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또 기업별로 볼 때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우리 상위 기업들, 코스피의 대장주라는 회사들은 정말 잘 나가고 있는 반면에 중견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썩 잘 나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금리 인상하면 타격을 받을 업체들이 있다. 바로 이런 각도에서 전체적으로는 대세 금리 인상 대세에 동조하면서도 80%만 금리 인상에 찬성을 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만약에 올리더라도 조금 더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거시경제 지표가 서로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물가를 잡고 경기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현재 우리 물가 수준을 반영했을 때 아직은 올릴 시기인가라는 데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적합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금리는 대세는 상승해야 될 기조로 봐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지혜롭게 벗어나는 그것이 금융정책의 슬기고 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지금 제닛 옐런이라는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가 계세요. 미국의 지금 통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FRB의 의장이시기도 하고, 연방 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그 사람들은 공개시장조작위원회라고 그러죠. 그 연방공개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 제닛 옐런의 경우 금리 인상을 하는 걸 보면요, 아주 전 정말 본배울 바가 많다. 우리 금융당국도 제닛 옐런의 케이스에서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닛 옐런이 금리 인상을 실제로 단행한 것은 2015년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게 그때로부터 그 전인 1년 6개월 전인 2013년도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계속 시그널을 준 것이죠. 시그널을 금리 인상의 공포가 오고 있다. 시그널과 동시에 준비할 시간을 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습니까? 불과 6개월 전에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께서는 금리를 인하할까 말까를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경제 상황을 좀 오판한 거죠. 사실 금리를 최경환의 초이노믹스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좀 너무 낮춘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그런 지적이 있어요. 지금 성장률이 3% 이상 되는 나라에서 금리를 낮춘 거, 이것은 정책적인 실패일 수가 있다. 한국은행 박근혜 정부만 잘못한 것도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 시작하자마자 추가 경정 예산 1조를 풀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시경제 정책상으로 볼 때는 잘못된 정책이죠. 예. 성장률이 3.2%인데 추경을 해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 물론 실업률이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 때문에 또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긴 했지만 아무튼 지금 GDP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도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의 그동안의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경제가 상당히 좋은 와중에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더 풀어서 결국 부동산 가격도 올리고 지금 물가도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됐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흘러간 과거, 이런 반면교사로 삼을 뿐이지 이제 후회해봐서 뭐 하겠습니까? 예. 앞으로의 금리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도 냉탕, 온탕을 자주 오가면 목욕을 하면 그게 건강에 좋다는 일설도 있습니다만은 예. 경제에서는 급격한 변화는 선의의 경제 주체들, 시장 참여들한테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상 가능하면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록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하면 0.25%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 관행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0.25를 합니까? 외우기도 어려운데 왜 하필 0.25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앵커님은? 네? 미국과의 금리 차를 좀 줄이기 위한 방법 아닐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0.25를 하니까 우리도 예. 0.25를 한다. 이 0.25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쿼러 시스템. 미국이 다시 보면 미국 돈도 이게 달러가 쿼러라는 달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을 1달러를 반으로 나누면 해프가 되고 50이 되고 그 50을 반으로 나누면 0.25가 되고 쿼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돈이나 영국 돈에는 쿼러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농구를 하더라도 전반전, 후반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에서 온 건데 그건 미국식이에요. 금리를 0.25만 올리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어느 교과서에 나와 있지도 않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0.25가 아니라 0.25의 반인 0.125%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겠지만 미국의 예나 분데스방크나 영국 은행들의 경우에 보면 0.125%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이번에 하더라도 조금 이번에 폭을 좀 0.25보다는 좀 낮춰서 시장의 여유를 좀 더 주는 것은 어떠냐.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지 아니하고 대신에 금통위 의사록에는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시장에 준비할 수도 있게 한다. 이러면 대세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거시경제 지표상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러한 대의 명분에도 맞고 또 시장에도 그런 여유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금통위원이라면 그런 스탠스를 취했으면 한 그런 욕심입니다. 예, 현재 우리 경제가 금리 변동이 필요한 상황인지 또 앞으로 트렌드를 따라서 인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박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박사님께서도 한 80% 정도 시장의 예측치를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저물가와 또 가계빚이라는 딜레마가 있죠. 이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막판까지 작용할 만한 변수들 함께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물가가 오르지도 지금 물가가 1.8%인데 그것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공산품이나 이런 쪽은 잘 올라가질 않았어요. 최근에 물가 오른 것은 AI, 예를 들어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따라서 거기서 농산물 공급, 가축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쌀이라든지 반찬류 이런 것들의 수급 조절의 실패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간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 물가가 1.8%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그 올라간 핵심 요인은 국제 유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는 한때 배럴당 20불대 후반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거의 60불대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3배 올랐거든요. 300%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니까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통화 정책을 따졌을 때 금리가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에 사용하는 물가 지수는 이런 농산품이나 이런 국제 유가는 거기서 뺍니다. 왜 빼냐면 그것은 이 통화량과 관계가 없는 공급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근원 인플레이션을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 물가는 더 낮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PCE 물가지수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소비지출 물가지수라는 것을 국민소득 계층에서 국민들이 실제 부담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놓고 보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1.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PCE 물가지수를 따로 통계를 잡고 있지 않아요. 예. 한 1년쯤 지나야 국민 계층에서 사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현재 물가만 놓고 보면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측면에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문제예요. 가계부채 뭐 절대 액수는 아직도 뭐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이제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졌거든요. 특히 그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하고 DTI, LTV 규정을 마구 바꾸면서 그때부터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 문제가 지금 가계부채를 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올곧이 추가 금리 인상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계의 소득은 안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특히 갭 투자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파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갭 투자를 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 줬고 또 그 사람들도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가계부채 가진 사람을 때려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면 또 돈을 못 갚게 되면 국민 경제의 부담으로 오게 되고 지금 오늘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9조 원에 달하는 못 사는 사람 가계부채 탕감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가계부채 파산자가 나오면 국가가 대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 용어로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이 아니라 비행기가 내릴 때 활주로로 서서히 내려야지. 그냥 갑자기 내리면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문제도 있죠. 기업들도 갑자기 부담이 생기면 새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이자도 건져지지 않으면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큰 변수는 환율입니다. 지금 우리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오르기 때문인데 금리를 올리면 통화 가치 또 올라가죠. 그럼 환율 더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그런 부작용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은행들, 시중은행들의 이 아주 못된 상관행, 아주 나쁜 행포인데요. 정부가 금리 정책을 바꿀 때마다 이를테면 가계부채를 좀 줄이겠다 이러면 그것을 기화로 돈을 더 벌겠다 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밖에 안 올려도 시중금리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11년 6월달부터 지금까지 6년 5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주택담보대출금리, 주담대 금리는 지금 3.5%에서 4%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심지어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잘못해서 코픽스 금리를 조작하는 바람에 국민 전체가 약 수십만 명이 금리를 더 물려야 되는 그런 지금 사건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게 무슨 우리가 축제,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기화로
돈놀이 한다거나 코픽스 금리를 실제 이상으로 올리거나 코픽스 플러스 가상금리를 뻥튀기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전 감독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동시에 시중은행들도 은행의 진정한 경쟁력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의 이 와중에서 그래도 우리 고객한테만은 금리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적게 주겠다. 그런 금리, 저금리 상품을 좀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고객 친화적 정책을 펴야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금 올렸으니까 이제는 우리 세상이 왔다, 마구 금리를 올리겠다. 이것도 소탐대실 작은 것을 얻지만은 보다 더 큰 것은 이룰 수가 있다. 금리 인상 시대에 우리가 보다도 전향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은의 목표치에 미달하는 물가와 여기에 가계부채가 금통위 금리 결정의 부담 요인,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미국이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건 뭐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금리 역전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우리 측에서의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 경제계에서는 예. 미국이 12월 10일부터 12일부터 13일이죠. 그게 지금 FOMC, 우리나라의 금통위에 해당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소집해놓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해요. 예. 그러나 이것도 우리나라 시장의 오버액션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오버액션이에요. 자, 지금 차기 금통위 의장, 미국 FRB 의장으로 내정된 분이 제롬 파월이라는 분이에요. 이 제롬 파월이라는 분이 어저께부터 미국 의회 상원에서 인준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마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일부 언론들이 마치 미국은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라고 해서 지금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 우선 제롬 파월은 아직 미국 연준 총재가 아닙니다. 이분은 의회 인준도 못 받았고, 인준을 받더라도 2월 중순이나 돼야 될 겁니다. 예. 현재는 제닛 옐런이 지금 총재님이세요. 그러니까 의장님이시다 이거죠. 예. 제닛 옐런의 의중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제닛 옐런의 발언을 보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 미국 역시 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금리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저는 한 20%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FF 선물시장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를 해서 실제로 배팅하고 있는 걸 보면 미국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70%에서 80% 물론 높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도 여전히 20-30%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 우리 언론들이나 시장에. 그래서 미국 12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지난해, 지지난해를 한번 반추해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다가 금리 인상이 안 된 적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미국의 상황은 지켜봐야 되고, 예. 제롬 파월 자체도 그 발언 내용을 보면 금리 인상의 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직은 모른다. 미국 네. 12월 금리 인상,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환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한은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환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직격탄이 될 수가 있죠. 예.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물론 거시경제 전반으로 보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야 될 때는 됐어요.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 올렸고, 우리 원화 강세가 예상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올렸는데, 예. 그것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경상수지 흑자, 수출 수입 또는 서비스 수지 이런 것을 다 통괄해서 실제 거래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더 많으면 우리나라 통화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하에서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저께 환율이 1,070원대 환율 하락이 크게 났죠. 우리나라 네. 돈가치가 올랐던 얘기인데 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것이 최근 2년 6개월 내에
최고일 뿐입니다. 2년 6개월이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가 있을 때예요. 박근혜 정부가 취임한 게 2013년 2월인데 그때에 비하면 우리나라 환율은 아직도 상당히 높아요. 그때만 단순 비교하면. 그 얘기는 국제시장에서 바깥에서 바라볼 때 한국 환율이 지금도 상당히 높다.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또 한국은행이 캐나다와의 통화 스와프를 좀 침소봉대하여 무제한이다 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무제한 아니거든요. 시간이 되면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 좀 올리고 싶은 얘기인데 무제한이 아닌데 무제한이라고 좀 뻥튀기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장에 지나친 안도 요인을 줬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국내적으로도 환율이 떨어질 요인을 맞았고 특히 지금 미국이 지금 세제 개편을 하는데 세제 개편을 하게 되면 미국의 세금이 낮아지는 겁니다. 세금이 낮아지면 그 돈이 외국에 있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미국의 달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달러가 약세 요인을 맞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이 잘 되면 미국 달러는 약세, 미국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는 원화가 강세, 그것은 원화가 환율이 더 떨어질 요인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의 금통위원들도 한국은행 사람들도 우리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논의를 하면서도 환율을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보면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장기 추세이다 할 수 있지만 환율 역시 급격하게 떨어지면 여기서 부작용이 올 수 있고 특히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해외 유학을 가거나 해외 여행 가는 데는 환율이 떨어지면 이만큼 좋을 수가 없습니다. 환율 인상이나 환율 하락 역시 좋은 측면이 있고 나쁜 측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나빠지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효과가 와 닿는 것이죠.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장중에 이뤄지는 일이어서 변동이 좀 있을 것도 같은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있을까요, 박사님? 이미 이제 금리 인상 폭이 어떻게 되느냐. 예. 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미 시장에서는 82%가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대로 0.125%를 올린다든지 또는 많이 올려도 0.25%포인트만 올린다면 시장에는 그렇게 큰 충격으로 와 닿지는 않을 것이다. 예. 오히려 금통위에서 오늘 어떤 내용이 논의되느냐. 그것은 조금 있으면 이제 며칠이 지나야 의사록에 나오는데요. 다음에 금통위에서 앞으로 이번에 0.25% 올리지만 앞으로 좀 자제하겠다 또는 내년에 가서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은 출렁거릴 수가 있다. 그러나 0.25 정도를 가지고는 시장에는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금리를 올릴 경우에도 이제 유심히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나 낮은 기업이냐. 부채를 별로 쓰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예금이 많은 기업은 자금 사정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이 을에서 갑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뀌기 때문에 은행의 마진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수지가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은행주, 금융주 이런 쪽에서 영향이 올 수가 있죠. 환율에 의해서 환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도움받는 주, 이를테면 정유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그런 것을 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예, 오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이후로 이주열 총재의 발언과 또 향후에 있을 의사록 발표 내용에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리는 시간이고요. 1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또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국내 선물 시장 흐름부터 좀 볼 텐데요. 어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오늘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여쭤볼게요. 네. 자, 우선 어제 그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저희가 얘네들의 이제 지지력을 받고 위쪽으로
지지력에 추가적인 매수를 보려 했다가 얘네들이 초반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구간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 그 다음에 다시 윗 구간에서 매도, 그 다음에 50까지 다시 매수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구간에서 버린 물량들을 최소한 이 구간이나 이 구간에서 다 빼왔고요. 그다음에 한 분 한 분 다 챙기면서 수익으로 정하는 거 하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어제 굉장히 출렁거린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윗구간 시도를 하면서부터 개인 물량들을 뺏어가는 움직임으로 부합 형태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지지력 확인을 좀 더 기다리고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예상장은 330.50, 예상 지지력 1차는 328.50, 그 다음에 2차는 327.00까지. 우선 리딩은 327.30이라고 언급을 드린 상태고요. 그래서 하단부 지지력을 좀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단부 지지력까지를 좀 더 확인하는 걸 열어두자. 그래서 우선은 추세 구간을 지속적으로 안착 시도는 하나 여전히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하단부를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국내 선물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선물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볼 텐데요. 해외 선물 시장에 대응하기가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인지 자세한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우선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반등 성공 이후에 지지를 확인하는지를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우선 유로 달러가 지속적으로 추세를 위쪽에서 막고 매도로 미는 것처럼 아직은 달러 인덱스는 지지력을 확보하고 추세를 유지하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유로 FX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유로 FX는 1차 저항 1.18850, 그 다음에 2차 1.19520,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18200대를 드리는데요. 우선 어제까지는 반등 매도 전략을 주력으로 시황 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대응한 거는 중간에서 지지력의 반등도 예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녹록치 않아서 다시 하반까지 열어놓고 아래 구간 추세 지지력에서의 매수 대응 관점으로 보았는데 적극적인 대응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크루드오일 지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선은 지지력에서 매수 반등, 눌림 매수 반등이 오늘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추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들 돌파 안착을 하는지 봐야 되고, 아직은 이 구간들 움직임들이 애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 이후에 매수 반등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는 게 오늘은 좀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크루드오일도 굉장히 고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복잡다단한 날이었는데요. 우선은 보합 구간 지속적으로 있던 아이들이 어제 11시 반에 지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표 전에는 우선 매수 쪽으로 저희가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58.20까지를 매수로 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20부터 30 맞고 다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국내 선물처럼 중간 지지력에서 매수가 유용할 거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합으로 놓을 줄 알았죠. 그래서 매수 배팅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점을 56.80까지를 매도로 열어라 말씀을 드리고 새벽 2시 넘어서 56.80에서 매수를 잡아서 57.5060까지 매수 끌고 가는 전략을 드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7.50부터 70 1차 저항, 그 다음에 59.20대 최고가 2차 저항, 그 다음에 1차 지지력들 56.90 어제 저가죠. 그 다음에 2차는 55.50 큰 그림의 매도 전략까지 펼칠 거고요. 오늘 오펙 회의가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좀 더 크게 두고 있는 거고요. 아직은 오전 중에는 무너졌던 이 구간들 맞고 매도 관점으로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아시아 유럽장 보합을 띈 형태에서 아마 오늘 오펙 결정이 나면 위아래로 크게 출렁거리겠지만 여튼 주력은 아직은 크게 반등한 아이들,
매도 쪽으로 확인 전략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도 아시아 유럽장은 우선 지지력에서 굉장히 싸우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 작은 수익만 주다가 손절을 날린 형태가 됐었고요. 그래서 하단부를 열어놓고 다시 하단부에서 매수 전략으로 1차 자리, 그 다음에 2차 자리 전략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1차 자리를 안착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1차 저항 1290대,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280대를 열고 아래 구간에 추가적인 눌림이 있다면 걔네들을 잡고 적극적인 매수 전략 펼치는 게 좋겠다. 한마디로 하방 경직을 보겠다는 이야기죠. 방향성은 아직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에서는 눌림 반등 정도만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요즘 굉장히 보합 구간에서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큰 돌파도 없고 그 다음에 지지력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합장에서의 설왕설래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아시아 유럽장 멈춰있는 장들에서 대응하기보다는 미장들 움직임들 파악하시면서 거기서 반대 매매나 아니면 중심 이탈 추세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아시아 유럽장 움직임이 작기 때문에 좀 차분히 오전 중에는 힘을 비축해 가면서 저녁장 대응하심이 좋을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서울경제에서 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와서 좀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섹션별로 움직임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시간별로 전략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잠시라도 오셔서 질문들 하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잠시 뒤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다는 12월을 하루 앞뒀습니다. 이에 맞게 날이 부쩍 추워졌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영하 10도에 가깝습니다. 또 특히 강원 철원으로는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2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한 정도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중부 내륙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파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비 소식은 없습니다. 현재 중부로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 남부지방으로는 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고기압 영향권에서 낮부터는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에 서울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 한낮에도 서울 2도, 대전 5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 소식이 없어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한낮에도 전주 5도가 예상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더욱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닷물결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충남과 호남, 제주도로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으로 눈이나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